5장 두 소년의 싸움. 소문을 듣고 구경꾼들이 점점 더 몰려와서 광장은 인파로 물샐 틈 없었다. 눈바람은 더욱 거세졌지만 자리를 뜨는 구경꾼은 아무도 없었다. 오랫동안 강호를 떠돌아다닌 목역은 이러다 관가에서 사람이라도 오면 일이 커지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의를 위해 이렇게 대신 싸워주는데 자신이 그냥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초조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싸움을 지켜보면서 사람들 틈을 살피는데 인파 속에 강호의 협객들이 섞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이들은 싸움을 주시하다가 낮은 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다. 싸움을 지켜보는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언제 그들이 왔는지 이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목역이 천천히 공자의 수하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옆 눈으로 슬쩍 훑어보니 수하 중 눈에 띄는 세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빨간 가사에 금빛 찬란한 승려의 고가를 쓴 서장의 승려인데 체구가 아주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올라왔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담한 체구에 머리가 온통 은빛이고 주름 하나 없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동안이라 백발과는 대조를 이루며 신선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갈색 장포를 입은 것이 옷차림도 속세의 것이 아니었다. 세 번째 사람은 다섯 척 단신, 작은 체구지만 핏발이 서 있는 눈에서는 광채가 번뜩이며 위십술이 짧고 위로 약간 들려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영지상인 어르신께서 저 꼬마를 상대하시지요. 혹시 소왕야께서 실수로 다치시기라도 하면 우리와 하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목역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알고 보니 저 무례한 놈이 소왕야였구나. 계속 싸우다간 큰 화를 부르겠군. 왕부의 고수들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나서서 도와줄 태세인걸. 승려는 미소를 띄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자 백발의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영지상인은 서장 밀종의 고수이신데 어찌 저런 꼬마와 싸우시겠는가? 그럼 체면이 안 서지. 왕야께서 기껏해야 저놈 다리나 부러뜨리시겠지. 죽이기야 하시겠느냐? 땅딸보 부하가 말했다. 소왕야의 무공이 저놈보다 높은데 뭘 걱정하느냐? 작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리자 주위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그를 한 번씩 쳐다보았다. 그러다 그의 부리부리한 눈과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백발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소왕야께선 두문불출하고 이번 무공을 배우셨는데 몇 년 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면 안 되지. 누가 나서서 도와주면 틀림없이 화를 내실걸. 땅딸보가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양공소, 소왕야의 장법은 어느 문파의 것입니까? 백발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행아오, 이 형님을 시험해 보려는 건가? 소왕야의 장법은 깃털을 날리는 듯 가볍고 변화무쌍한 것이 실로 대단한 무공일세. 이 형님의 눈이 먼 게 아니라면 필시 전진교의 장법이 아닌가. 양공이 눈은 대단하십니다. 장백산에서 수련하고 약초 공부를 하면서 중원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도 중원 문파의 무공을 척 보고 하시다니 정말 탐복할 만합니다. 백발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행아오, 비웃지 말게나. 전진교 도사들은 모두 괴팍한 사람뿐인데 어떻게 소왕야에게 무예를 가르쳤는지 참 신기합니다. 땅딸보가 다시 말하자 백발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여섯째 왕야께서 청하는데 누가 마다하겠는가? 행아오같이 천하를 누비는 호걸도 왕부로 들어오지 않았는가? 땅딸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 안에 두 사람을 바라보던 백발 노인은 곽정의 장법 또한 변화무쌍하다고 느꼈다. 손이 느리긴 하지만 방어가 철통 같아 소왕야의 공격이 그의 묵직한 장법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곤 했다. 이번엔 백발 노인이 땅딸보에게 물었다. 아오가 보기에 저 소년의 무공은 어느 문파인 것 같나? 땅딸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무공의 내력이 복잡한 것으로 보아 아마 한 명의 사부에게 전수받은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옆에 있던 이가 이어 말했다. 팽체주의 말이 맞습니다. 저 소녀는 강남 7괴의 제자입니다. 목역이 그를 살펴보니 파리하게 바짝 마른 얼굴에 이마에는 세 개의 혹이 달려 있었다. 팽체주라고. 그럼 이 땅딸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다는 천수인도 팽현오란 말인가? 강남 7괴의 이름은 참으로 오랫동안 듣지 못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니.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말라깽이가 갑자기 노하며 소리쳤다. 이 쥐새끼 같은 놈, 여기에 있었구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등에서 손잡이 끝이 3개로 갈라진 옛날 무기 강의를 꺼내 들고 훌쩍 몸을 날려 장내로 들어왔다. 뒤에서 나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곽정은 눈앞에 황하사기의 사숙 삼두교 후통애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 틈을 노려 공자가 곽정의 어깨를 강타했다. 곽정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자와의 대진에 임했다. 사람들은 후통애가 손에 병기를 들고 장내로 들어서자 그 중 한 명을 도와주려는 줄 알고 불공평하다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목역은 그가 팽체주화하는 말을 듣고 그 역시 소왕야의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곽정을 공격하면 자신도 바로 뛰어들 태세를 취했다. 비록 중과부적이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후통애가 곽정이 아니라 맞은편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인파 가운데 얼굴에 숯검정을 칠한 듯 검고 파리한 소년이 그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어이쿠 소리를 치며 도망갔다. 후통애는 더욱 빨리 쫓아갔고 4명의 남자가 그 뒤를 따랐다. 곽정은 싸우는 도중에도 자신의 친구 황용이 후통애뿐 아니라 손에 병기를 든 황하사기에게 쫓기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소왕야가 다리를 걷어찼다. 곽정은 원을 벗어나며 소리쳤다. 잠시 갔다 올 테니 내가 돌아오면 다시 싸우자. 소왕야는 곽정에게 잡혀 어쩔 수 없이 싸우면서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던 터라 바로 냉소를 지으며 손을 거두었다. 졌다고 인정할 것이지. 곽정은 황용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들 쪽으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황용이 터럭터럭 소리를 내면 서신을 질질 끌며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뒤에서는 후통애가 연신 욕을 해대며 무기를 들어 그의 등을 노리고 있었다. 황용은 아주 날쌘 동작으로 아슬아슬하게 이를 피했다. 그때마다 강에 달린 3개의 고리가 쨍강쨍강 울리고 갈라진 창 끝에 반사된 햇살이 눈부셨다. 황용은 사람들 틈을 이리저리 파고들더니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 후통애가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은 실소를 터뜨렸다. 황용에게 얻어맞았는지 그의 두 뺨에는 5 손가락의 검은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후통애는 인파 사이를 이리저리 비집고 다녔지만 황용은 이미 빠져나간 지 오래였다. 그 길로 달아나면 붙잡힐 염려가 없을 텐데도 장난기 많은 황용은 멀리 서서 그를 기다리며 와보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후통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으르렁거렸다. 내 놈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지 않으면 나 삼두교 후통애는 사람이 아니다. 후통애는 강의를 들고 무섭게 달려갔다. 황용은 그가 수보 앞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도망치곤 했다. 사람들은 배꼽을 잡으며 웃다가 3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뒤를 쫓는 것을 보고서 황하사기 중 한 사람인 상부 전청건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곽정은 황용의 몸놀림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알고 보니 절세의 무공을 지녔구나. 일전에 장가구 흑송림에서 후통애를 꿰어내고 황하사기를 나무 위에 매달아 놓은 사람도 바로 그였어. 소왕야의 부하들도 속으로 깜짝 놀랐다. 영지상인은 그 와중에도 백발 노인에게 신경이 쓰였다. 삼선노고 오랫동안 장백산에 처박혀 있었다더니 중원무학의 문파를 척 보고 알아맞히는군. 그렇게 생각하며 영지상인이 물었다. 삼선, 저 소년의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 어느 문파입니까? 저희 아우가 상당히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그려. 얼굴이 동안인 백발 노인의 이름은 양자용으로 장백산 무학일파의 종사였다. 어릴 때부터 산삼과 진귀한 약초를 많이 먹어서 얼굴이 늙지 않았으며 무예가 출중의 사람들은 그를 삼선노계라 불렀다. 삼선노계라는 이름은 둘로 나뉘어 불리는데 그의 앞에서는 삼선이라 부르고 그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뒤에서 노고라고 불렀다. 그는 황용의 내력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고개를 흔들더니 잠시 뒤 입을 열었다. 내가 산해관에 있을 때 김운용 왕은
대단한 고수라고 들었는데 그 사제는 어찌 어린애 하나도 이기지 못한단 말인가. 땅딸보 팽년호는 이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와 귀문용왕 사통처는 서로 도와가며 나쁜 짓을 일삼는 돈독한 사이였다. 팽년호는 삼두교 후통의 무공이 약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니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황용과 후통애가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곽정과 소왕야는 잠시 싸움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소왕야는 2시간이 넘게 싸움을 하면서 곽정을 67차례 쓰러뜨리며 우세를 차지하긴 했지만 자신도 꽤 많이 맞은 터라 기진맥진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 허리춤에 수건을 꺼내 연신 땀을 닦았다. 목역은 이미 비무초친 깃발을 걷었다. 그는 곽정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조금이라도 빨리 이 심상치 않은 곳을 떠나려 했다. 그 순간 신발 끄는 소리와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황용과 후통애가 쫓고 쫓기면서 다시 돌아왔다. 황용의 손에는 천조각 2개가 들려 있었다. 후통애가 옷이 찢겨 털이 숭숭한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니 그의 옷에서 찢은 듯했다. 잠시 뒤 오청열과 마청웅이 각각 창과 채찍을 들고 숨을 헐떡거리며 쫓아왔다. 그중 단원도 심청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황용에게 당해서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 듯했다. 황용과 후통애는 다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갑자기 서쪽에서 10여 명의 건장한 장졸이 손에 등나무 채찍을 들고 양쪽의 인파를 헤치며 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둘러 양옆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길 모퉁이에서 6명의 건장한 사내가 금으로 수놓인 붉은 비단 가마를 메고 왔다. 소왕야의 수하들이 소리쳤다. 왕비마마 납신다. 소왕야는 이마를 찌푸리며 욕했다. 이런! 누가 왕비께 일러바친 거냐? 부하들은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가마를 싸움장으로 메고 왔다. 가마가 멈추자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째서 싸우고 있느냐? 눈이 오는데 장의도 입지 않고 그러다가 감기 들겠다.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웠다. 목역은 멀리서 그 목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번개라도 맞은 듯 귀가 멍해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대금국의 왕비인데 어쩌면 내 아내의 목소리와 이리도 비슷하단 말인가. 아내를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 이제 미쳤나 보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그러나 흥분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천천히 가마 곁으로 다가갔다. 가마 안에서 손수건을 든 부드러운 손이 나오더니 소왕야 얼굴에 땀과 먼지를 닦아주면서 뭐라고 몇 마디 했다. 아마도 우려 섞인 꾸지람을 하는 듯했다. 소왕야가 말했다. 어머니, 그냥 놀고 있었을 뿐 아무 일도 아니에요. 빨리 옷을 입고 함께 돌아가자. 목역은 다시 한번 놀랐다. 세상에. 어쩌면 이리도 목소리가 똑같단 말인가? 하얀 2 손이 다시 가마 안으로 들어갔다. 가마 앞에는 금사로 목단을 수놓은 휘장이 쳐져 있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으나 금빛 찬란한 휘장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소왕야의 한 시종이 곽정 앞에 와서 소왕야의 금포를 집어들며 욕을 해댔다. 이 짐승 같은 놈! 옷을 이 꼴로 만들어? 왕비를 호위하고 온 군졸들이 등나무 채찍을 들고 곽정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치자 곽정은 몸을 옆으로 비켜 그의 손목을 비틀고 왼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곽정은 채찍을 빼서 그의 등을 3번 내리치며 말했다. 누가 함부로 사람을 치라고 했느냐? 구경하던 백성 중 여러 명이 군졸의 채찍질에 맞은 터라 곽정이 당한 대로 돌려주자 속이 시원해졌다. 나머지 10여 명의 군졸이 욕을 해대며 서둘러 동료를 구하려 했으나 곽정의 채찍질에 모두 뒤로 물러섰다. 소왕야는 대로하여 소리쳤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그는 곽정이 던진 군졸 2명을 받아서 땅에 내려놓고는 앞으로 나서서 왼발로 곽정의 배를 노렸다. 곽정은 급히 몸을 피하더니 다시 2명의 군졸을 손으로 들어 올렸다. 왕비가 연신 말렸지만 소왕야는 어머니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귀하고 버릇없이 자란 티가 역력했다. 어머니, 제가 저 촌놈을 손봐줘야겠어요. 감히 수도에 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그대로 놔두었다간 안 되겠어요. 2 사람은 다시 수십 초씩을 다퉜다. 소왕야는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전력을 다해 싸웠다. 그의 바람 같은 신법과 현란한 장법을 피하지 못한 곽정은
다시 한 대를 얻어맞고 두 바퀴나 굴렀다. 목역은 다른 곳은 전혀 보지 않고 뚫어져라 가마 앞만 주시했다. 이때 휘장이 천천히 거치더니 애정과 걱정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는 왕비의 수려한 모습이 드러났다. 목역은 왕비를 보자마자 온몸이 돌처럼 굳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곽정은 수차례 맞았지만 싸울수록 더욱 힘이 났다. 소왕야는 연거푸 살수를 쓰며 그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곽정은 타고난 체력에다 내공까지 연마한 터라 몇 번 맞는다고 해도 끄떡없었다. 소왕야의 무예가 아무리 출중하다 한들 나이가 어려 공력이 미치지 못하니 단번에 그 상하게 할 수는 없었다. 소왕야는 10손가락으로 목역을 상하게 한 음독수법줄 써서 찔렀으나 곽정은 붉은 착골 수법으로 이를 거뜬히 막아냈다. 이렇게 한참을 싸우는데 황용과 후통애가 다시 쫓고 쫓기며 뛰어왔다. 이번엔 후통애의 머리에 물건을 팔 때 내거는 표가 꽂혀 있었다. 머리에 꽂혀 있으니 머리를 판다는 뜻인데 황용이 장난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후통애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라고 뒤를 쫓았다. 나머지 황하이귀마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마 황용에게 맞고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 게 분명했다. 양자용 등은 황용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너무 궁금했다. 후통애가 분명 빠르게 뒤쫓고 있는데도 아이 하나를 잡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팽연호가 말했다. 혹시 저 아이가 개방인가? 개방은 당대 강호에서 제일 가는 방해로서 개방의 제자들은 모두 빌어먹는 비렁뱅이였다. 양자홍은 안면 근육을 실룩거리며 대답이 없었다. 원 안의 두 소녀는 바람같이 빠른 속도로 주먹과 손을 날리며 서로를 공격했다. 갑자기 곽정이 오른손에 공격을 받더니 잠시 뒤 소왕야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두 사람은 상대의 숨소리까지 느낄 정도로 점점 더 가까이에서 박투수를 벌였다. 무예를 전혀 모르는 이들조차 넋이 빠질 정도이니 무예를 아는 자들은 이들의 싸움이 점점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싸우다간 어느 한쪽이 죽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팽연호와 양자용은 손에 암기를 쥐고 소왕야가 위험할 때 나서서 도울 준비를 했다. 곽정이 비록 잘 싸우긴 하나 무예가 자신들보다 못하니 급할 때 나서면 적시에 그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곽정은 어릴 때부터 사막에서 모래폭풍과 대설, 전쟁 등을 경험하며 자랐지만 소왕야는 귀하게만 자라서 이런 험한 싸움이 힘에 부친 듯했다. 곽정의 왼손바닥이 다가오자 그는 몸을 살짝 피하면서 주먹으로 반격했다. 곽정은 그가 헛손질하는 틈을 타서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꺾은 다음 그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왼팔을 찔러 꺾으면서 오른손으로 상대의 목구멍을 잡았다. 소왕야는 곽정이 이렇게 대담하게 급습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자신도 왼손바닥을 날려 곽정의 손목을 움켜쥐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뒷덜미를 낚아챘다. 한 사람은 상대의 목을 잡고 한 사람은 적의 손목을 꺾으며 용호상박으로 얽혀 있으니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곧 승부가 가려질 것 같았다. 사람들은 놀라 소리를 질렀고 왕비도 놀라서 핏기가 사라진 얼굴을 휘장 밖으로 반쯤 내놓고 있었다. 목역의 여식도 땅에 앉아 있다가 놀라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퍽. 곽정은 얼굴에 장권을 맞았다. 소왕야가 갑자기 초식을 바꾸어 오른손을 느슨하게 푼 후 전광석화 같이 빠른 장권을 날린 것이다. 곽정은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왼쪽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있는 힘껏 소왕야의 옷깃을 잡고 번쩍 들어 그를 땅으로 내동댕이 쳤다. 이 초식은 붕근 착골 수법도 아니고 금나단타 수법도 아닌 몽고인이 가장 잘하는 내다꽂기 기술로 신전수 철별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러나 소왕야는 무공이 확실히 뛰어나 몸이 땅에 닿자마자 바로 일어나 손을 뻗어 곽정의 두 다리를 잡고 끌어당겼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은 동시에 넘어지면서 곽정이 밑에 깔리게 되었다. 소왕야는 즉시 일어나 군졸들 손에 있던 큰 창을 빼서 들고는 곽정의 배를 찌르려 했다. 곽정이 급히 몸을 옆으로 굴려 피하자 소왕야는 창을 3번 돌리며 찔러댔다. 그 창법이 매우 능수능란했다. 곽정은 찔러대는 창 공격에 몸을 세우지도 못하고 땅을 구르며 공수탈백인법을 구사해 창을 빼앗으려 했지만 연거푸 실패하고 말았다. 소왕야가 창대를 휘두르니
창에 매달린 붉은 술이 어지러이 흔들리고 창끝이 웡웡 소리를 내며 커다란 붉은 원을 만들었다. 얘야,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겼으니 그만두거라. 왕비가 소리쳤지만 소왕야는 곽정에게 창을 꽂힐 생각만 하며 왕비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다. 곽정은 눈앞이 어지러질했다. 번뜩이는 창끝이 그의 코끝에 바짝 다가오자 마음이 다급해졌다. 곽정은 가까스로 손을 휘둘러 창을 밀어내고 뒤로 물러났다. 동시에 목역에 비무초 친 깃대를 잡고 휘두르며 바른견일 창법으로 창대를 바로 세워 찌르고 몸을 일으켜 팔을 휘두르니 깃발이 휙 소리를 내며 소왕야의 얼굴을 덮었다. 소왕야는 몸을 옆으로 기울이며 몇 발짝 물러나더니 창을 들고 다시 붉은 원을 그렸다. 날카로운 창끝이 곽정을 찌르니 곽정은 깃대를 흔들며 막아섰다. 두 사람은 모두 병기를 들고 싸웠다. 곽정이 쓰는 것은 대사부 비천 편복 가진악에게서 전수받은 항마장법이었다. 깃대가 너무 길어서 다소 불편하긴 했지만 이는 변화무쌍하고 신묘한 장법으로 가진악이 철시 매초풍을 상대하기 위해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것이다. 초식 중에 초식이 숨겨져 있고 변화 가운데 또 다른 변화가 있어 매우 절묘했다. 소왕야는 이 장법을 알지 못한 채 창을 들고 공격했지만 바로 깃대에 가로막혔다. 만약 곽정이 빨리 피하지 못했더라면 배를 찔려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목역은 소왕야의 창법을 보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점점 기이하게 여겼다. 찌르고 거두고 치고 안고 뛰어오르는 모든 초식이 양가 창법이 분명했다. 이 창법은 양가의 동문 창법으로 남자에게만 전수하며 남방에서는 거의 사라졌는데 계금국의 수도에서 이 창법을 다시 보게 된 것이다. 단지 그 창법의 초식 변화를 보니 양문 정종파의 것은 아니고 아마도 양가에서 몰래 훔쳐 배운 듯했다. 그의 여식도 양미간을 깊게 찌푸리는 것이 만 가지 심사가 교차하는 것 같았다. 창끝에 달린 붉은 술은 어지러이 흔들리고 긴 깃대가 함께 춤을 추니 하늘하늘 떨어지는 눈송이가 회오리처럼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왕비는 아들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걸 보고 안쓰럽기도 하고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급하게 소리쳤다. 멈추어라. 그만두거라. 팽년호는 왕비의 말을 듣고 장내로 들어서서 왼손을 날려 깃대를 막았다. 곽정이 갑자기 양손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깃대를 놓치는 바람에 깃대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웅 소리와 함께 활짝 펼쳐지니 허공에 비무초친이란 네 글자가 날아다녔다. 깜짝 놀란 곽정은 미처 적의 얼굴을 볼 사이도 없이 바람 소리와 함께 얼굴에 다시 공격을 받았다. 다행히 재빠른 몸놀림으로 빠져나갔지만 팽년호의 장권이 그의 팔을 내리쳤다. 곽정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졌다. 팽년호는 소왕야에게 웃으며 말했다. 소왕야, 다시는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팽년호는 오른손을 뒤로 빼고 숨을 들이켠 뒤 손바닥을 2번 흔들다가 곽정의 정수리에 벼락같이 장권을 뻗었다. 곽정은 황급히 두 손을 들고 막으며 온 기를 집중시켰다. 잠깐! 그때 회색 옷의 그림자 하나가 날아오르더니 이상한 무기를 공중으로 날려 팽년호의 손목을 휘감았다. 팽년호가 오른쪽 손목으로 풀어버리니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병기가 동강이 났다. 팽년호는 왼손 바닥을 즉시 날렸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여 피하고 나서 왼손으로 곽정의 허리를 안아 옆으로 밀쳤다. 나이는 중년 정도 되어 보이고 손에는 손잡이만 남은 총채를 들고 있었는데 총채는 팽년호에 의해 꺾여버리고 실만 팔목에 감겨 있었다. 도인과 팽년호는 상대를 응시했다. 한 초식만 겨루었을 뿐인데도 상대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미 간파한 것이다. 도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 이름 높은 팽체주가 아니십니까?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도장의 법허나 알려주십시오. 수백 명의 눈빛이 도인에게 쏠렸다. 도인은 대답 대신 왼발을 한 발짝 내디디며 휘저었다. 그러자 땅에 몇 척이나 되는 깊은 구덩이가 파였다. 눈발이 휘날리며 땅에는 눈이 조금씩 쌓여갔다. 그가 다시 한 발 내자 땅에 또다시 깊은 흔적이 파였다. 발의 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다. 팽년호는 가슴이 섬뜩해졌다. 도장께서는 철각선 오경자 왕진인이 아니십니까?
팽체주께서 과찬을 하셨습니다. 그려 빈도는 왕처일일 뿐 진인이라는 칭호는 당치도 않습니다. 팽년호와 양자옹, 영지상인 등이 알기로 왕처일은 전진교에서 장춘자 구척이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그 명성만 유명할 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에 자세히 살펴보니 수려한 용모에 듬성한 새 가닥 검은 수염이 있고 흰 버선에 회색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치장을 매우 중시하는 도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만약 그의 공력을 보지 못했더라면 이 사람이 바로 만장이나 되는 심곡에서 한 발로 버티고 서서 풍파하엽 수법을 구사하며 하북과 산동 일대의 호걸들을 무릎 꿇게 만든 철각선 옥양자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왕초일은 미소를 머금고 곽정을 가리키며 말했다. 빈도와 저 아이는 생면부지나 의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용맹함을 보고 감탄하던 바 팽체주께서 저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팽년호는 공손한 그의 말투를 듣고 전진교의 고수가 직접 나선 바에야 선심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폭권의 예를 갖추어 대답했다. 좋습니다. 왕처일도 공손히 답례를 하고 몸을 휙 돌려 눈을 굴리니 삽시간에 얼굴에 엄숙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가 엄한 목소리로 소왕야에게 말했다.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내 사부는 누구냐? 소왕야는 왕처일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며 주랭랑이 상책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한 목소리로 묻자 꼼짝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완한강이고 제 사부는 밝힐 수 없습니다. 내 사부의 왼쪽 뺨에 붉은 반점이 있지? 완한강은 키득 웃으며 농담을 하려다 왕처일이 번개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자 흠칫 놀라며 농담하려던 말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구사형의 제자임을 일찍이 알아보았느니 사부가 무예를 전수해주기 전에 무어라 말씀하였느냐? 완한강은 큰일 났다 싶어서 당황하며 말했다. 오늘 일을 사부님께서 아시는 날엔 큰일 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꾀를 내어 반가운 낯빛으로 말했다. 도장께서는 제 사부를 아시니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이 후배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왕처일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지 않았다. 완한강은 이번에 곽정에게 읍을 하고 웃으며 말했다. 싸움을 통해 친구의 연을 맺는다 하지 않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곽정은 이쯤에서 이름을 밝혀도 될 듯 싶어 대답했다. 성은 곽이고 이름은 정이요. 그러자 완한강이 다시 말했다. 곽형의 무예에 이 아우는 탄복을 금치 못했습니다. 곽형께선 도장과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붕어의 연을 맺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곽정은 목욕 부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혼례는 어떻게 할 거냐? 완한강은 난처해하며 대답했다. 그 일은 천천히 의논합시다. 목욕은 곽정의 소매를 잡아 끌며 말했다. 우리 그만 가십시다. 저런 놈과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소. 완한강은 왕처일에게 다시 한번 읍을 하며 말했다. 도장, 후배는 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조왕부를 물어 찾아오십시오. 날은 차고 눈까지 내리는데 오셔서 술 한잔 하시지요. 완한강은 하인이 끌고 온 준마에 올라타 채찍을 휘두르더니 준마의 말발굽에 사람이 다치든 말든 상관없이 인파를 해치고 달려갔다. 사람들이 황급히 길을 터주었다. 왕처일은 그의 오만한 행동을 보고 더욱 화를 내며 곽정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친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황용이 인파 속에서 몸을 솟구치며 말했다. 난 괜찮아요. 이따가 내가 찾아갈게요. 그는 말을 마치고는 땅에 내려앉았다. 작은 체구가 인파 속에 묻히니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저 멀리 삼두교 후통해가 병기를 번쩍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왕처일에게 구명지은을 입은 곽정은 눈밭에 꿇어앉아 절을 올렸다. 왕처일은 곽정을 일으켜 세워 손을 잡더니 걸음을 재촉해 인파 속을 빠져나갔다. 왕처일의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성을 나섰고 몇 일을 더 가니 산등성이에 다다랐다. 그는 내심 곽정의 무공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곽정은 이미 단양자 마옥에게 토납과 경공을 익혀 2년간 매일 저녁 절벽을 오르내리곤 했다.
지금 갑자기 서두르게 되어 힘이 들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버틸만 했다. 질풍이 눈송이를 몰아 얼굴을 후려쳤으나 왕처일은 내처 산 쪽을 향해 걸었다. 오르막길에는 눈이 쌓여 발 딛는 곳마다 미끄러지기 일쑤였고 갑자기 길이 험해지기도 했지만 곽정도 오랫동안 몸을 연마한 덕에 얼굴빛 하나 붉히지 않고 헐떡이는 일도 없었다. 왕처일을 따라 험한 길을 오르면서도 마치 평지를 걷는 듯 했다. 왕처일은 적잖이 놀라 그의 손을 놓고 물었다. 기초가 상당히 다져져 있는데 왜 그를 이기지 못했지? 곽정은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씩 웃을 뿐이었다. 왕처일은 다시 물었다. 내 사부는 누구시냐? 곽정은 지난번 절벽 위에서 윤지평인 청 매초풍을 속이면서 마옥의 사제 중 하나가 왕처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강남 7괴와 마옥이 그에게 무예를 가르친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왕처일은 크게 기뻐했다. 대사형께서 내게 무공을 가르치셨다고? 잘 되었군. 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겠어. 곽정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이 휘둥그레져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너와 싸운 소왕야 완한강은 나의 사형 되시는 장춘자 구척이의 제자인데 알고 있었느냐? 곽정은 그저 멀뚱히 대답할 뿐이었다. 그랬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곽정이 단양자 마옥에게 내공 몇 가지와 절벽을 오르내리는 경신술, 금안공을 배우기는 했지만 권법과 검법은 배우지 않았으니 전진파 무공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왕처일의 말을 듣고 보니 윤지평과 싸울 때 그의 초식이 완한강과 비슷한 것 같기도 했다. 곽정은 왕처일에게 머리 숙여 사죄했다. 소왕야가 구 도장 문화임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의협심이 강해 기특하던 터였다. 어찌 너를 탓하겠느냐? 왕처일은 호탕하게 웃고는 얼굴빛을 고쳐 말했다. 우리 전진교는 법도가 매우 엄격해 문화생의 잘못을 두둔하는 법이 없다. 그 녀석이 경거망동을 했으니 내 구 사형과 엄벌할 것이다. 그가 목소저와 혼인을 하겠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지요. 곽정의 말에 왕처일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곽정의 고든 심성과 어진 마음씨에 흡족하던 참이었다. 그러면서도 구척이와 완한강의 관계가 못내 의심스러웠다. 악이라면 치를 떨고 금인을 증오하던 구 사형이 어찌 금국의 왕자를 제자로 들이셨을까? 완한강이 배운 우리 파의 무공이 보통이 아닌 것을 보면 구 사형이 그 녀석에게 드린 공이 상당했을 터. 게다가 녀석의 무공에 다른 사도의 기가 섞여 있으니 또 다른 스승이 있음에 틀림없어. 정말 알 수 없는 일이군.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왕처일은 다시 곽정에게 말했다. 구 사형께서는 나와 연경에서 만나기로 하셨으니 조만간 도착하실 거다. 그때 가서 뵙고 이야기하자꾸나. 양씨성을 가진 제자를 거두었다는데 가흥에서 너와 대결하기로 되어 있다니. 그 아이의 무공은 어떨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와 함께 있으니 절대 내가 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곽정은 여섯 사부의 명으로 8월 추석 정오 전에 양석서로의 가흥부로 가야 했다. 하지만 가서 어찌해야 하는지는 설명을 듣지 못한 터라 내심 궁금하기도 했다. 도장님, 무슨 대결을 해야 하는 겁니까? 내 사부들께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왕처일은 구척이에게 들은 바가 있어 강남 6개의 의로운 마음에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그와 마옥은 한 마음으로 강남 6개가 이기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구척이의 사제이기도 한 탓에 사형에게 양보하라고 권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곽정의 사람됨을 보고는 도와줄 방도를 생각하면서도 사형의 이름에 누가 될까 염려스럽기도 했다. 결국 하루빨리 가흥으로 가 상황을 보아가며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만 몫이 부녀에게 가보자꾸나. 딸의 성격이 강한 듯하니 더 큰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 곽정도 번쩍 정신이 들었다. 두 사람은 서성대가의 고승객잔으로 향했다. 객잔에 들어서니 안에는 비단 옷을 입은 10수명의 시종이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고는 왕처일에게 고했다. 소왕야의 명을 받고 왔사오니 도장과 곽정 나리께 서는 왕부에 가 연회에 참석해 주시지요. 이어 두 손으로 붉은 초대장을 받쳐 왕처일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제자와 난강경왕이라 쓰여 있었다. 공손하게 자신을 제자라 칭한 것이다. 곽정에게 내미는 초대장에도 제법 격식을 갖추어 시교제라 씀으로써 자신을 낮추었다. 왕처일은 초대장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가도록 하지. 우두머리 되는 자는 이어 선물을 내놓았다. 소왕야께서 도장과 곽정 나리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어디서 묵으시는지 알려주시면 그리로 보내겠습니다. 다른 시종들이 바치고 있던 상자를 연히 12상자의 각종 음식을 켜켜이 담아놓았는데 그 모양이 정교하기 그지없었다. 곽정은 갑자기 황용이 떠올랐다. 황용이 이런 고급 음식을 좋아하던데 좀 남겨주어야겠다. 왕처일은 완한강이 못마땅하던 터라 도로 가져가라 손짓하려는데 곽정을 보니 몹시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다. 한창 먹을 때니 그럴 만도 하겠지. 그는 속으로 웃고는 그 음식을 받기로 했다. 왕처일은 목역이 묵는 방을 확인하고 들어섰다. 목역은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있고 딸은 그 곁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왕처일과 곽정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목역도 몸을 일으켜 앉았다. 왕처일이 목역의 두 손에 난 상처를 보니 손등에 5개의 구멍이 뚫려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 검에 입은 상처인 듯 두 손이 모두 퉁퉁 부어올랐으나 간단한 약밖에 바르지 않은 상태였다. 상처가 썩을까 봐 붕대도 감지 못한 것을 보고는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었다. 완한강 녀석, 이런 지독한 무공을 누구에게 배운 것인지 모르겠군. 이런 부상을 입히는 것을 보면 하루 아침에 이룬 무공은 아닌 듯한데 구 사형은 어찌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다면 또 어찌 이대로 놔두셨을까? 아가씨의 이름은 무엇이오? 왕처일이 고개를 돌려 처녀에게 물으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목염자 순할라 합니다. 처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감사의 눈으로 곽정을 일별하고는 곧 고개를 숙였다. 곽정이 둘러보니 깃대가 침상에 기대어져 있는데 비무초친 넋 자가 수노인 깃발은 이미 갈갈이 찢겨 있었다. 이제 무예로 신랑을 고르지 않을 셈인가? 부친의 상처가 가볍지 않으니 잘 치료해야 할 것이오. 왕처일이 말하며 둘러보니 부녀의 행장이 조촐한 품이 가진 것도 없어 치료할 돈도 변통하기 어려워 보였다. 결국 품에서 은자를 두냥 꺼내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 다시 와보겠소. 그러고는 목역과 딸이 감사의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곽정을 끌고 객잔을 나섰다. 시종 4명이 반기며 두 사람을 재촉했다. 소왕야께서 왕부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가시지요. 왕처일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갑자기 곽정이 말했다. 도장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곽정은 객잔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완한강이 보낸 음식 상자를 열고 1000조각으로 음식을 싸서 품 안에 넣고 뛰어나왔다. 왕처일과 곽정은 시종의 안내를 받으며 왕부로 향했다. 눈 내리는 연경의 광장, 두 소년이 마주 섰습니다. 한 사람은 강호의 이름 없는 무인 곽정, 다른 한 사람은 금나라, 왕조, 소왕야 완한강. 한쪽은 의를 위해 주먹을 들었고 다른 한쪽은 오만 속에 무공을 휘두릅니다. 이 대결은 단지 무예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과 출신, 의지와 자존심이 맞붙은 싸움입니다. 곽정은 맞고 또 맞으며 쓰러지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완한강은 조롱하지만 끝내 꺾지 못합니다. 그리고 운명이 손을 내미는 순간 전진교의 고수 왕처일이 발을 내딛습니다.